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주 코로나19 확진자는 20대가 최다로 주로 식당과 유흥시설 감염이 많았습니다. 방역당국은 7월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유흥시설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오는 9월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30, 40대도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비수도권의 프로야구 입장 관중이 다음 달부터 최대 70%까지 확대됩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 중인 인도에서는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당국이 집계한 39만여 명의 3배에 가까운 110만 명 이상이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사망자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보좌관과 불륜 행각 그리고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물의를 빚은 영국 보건장관이 사임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신규 확진자가 최다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신임 보건장관은 방역과 정부 신뢰 회복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미 정보당국이 미확인 비행물체 UFO에 대한 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144건 가운데 143건이 설명이 안 돼 외계인의 존재에 대한 의문만 키웠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주 코로나19 확진자는 20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0일에서 26일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는 20대가 636명이었고 50대와 40대, 30대가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20, 30대 확진자는 음식점과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지인 간 감염이 많았고 40, 50대 확진자는 종교활동이나 직장 등을 통한 집단 감염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30, 40대도 다른 수험생들과 마찬가지로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백브리핑에서 30, 40대가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해도 아스트라제네카 대신 화이자 백신을 맞느냐는 물음에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동일하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9월 1일 시행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수능 모의평가 원서를 접수하면서 응시자 중 고3이 아닌 수험생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희망 여부를 파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올해 4.2%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코로나19 위기로 닫힌 지갑을 열게 해 소비 심리에 더욱 불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역시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 확산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상생소비 지원금, 이른바 신용카드 캐시백은 많이 쓴 만큼 더 돌려줍니다. 4월에서 6월 사이 카드 사용액보다 더 쓴 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데 한도는 한 사람당 최대 30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차량 구입비 등은 캐시백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면 서비스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돼서 매출이 빠진 이 부분들을 쭉 꺼진 부분들을 어떻게 올려줄 수 있을까? 지난해 시작했다가 코로나19 확산에 주춤했던 소비 쿠폰도 더 새롭게 더 많이 뿌립니다. 전 국민 백신 접종 속도에 따라 프로스포츠와 영화 관람 쿠폰을 새로 발행하는 등 1,440만 명분의 6개 분야 소비 쿠폰을 올해 하반기 안에 찍어낼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절반이 넘으면 외식과 체육 쿠폰 발행을 다시 시작하고 70%가 넘으면 숙박이나 철도 여행권으로 확대하는 식입니다. 여기에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의 종류를 늘리고 여행 안전권역 협약 체결로 해외여행에도 시동을 거는 등 부사 위기의 관광업계를 위한 대책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을 위해선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착착 이뤄지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대규모 재확산 등의 악재가 없어야 합니다. 모든 거에 다 전제는 코로나다. 결국은 앞으로 방역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전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정책을 펴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정부는 계획대로 될 경우 내년엔 그동안 미뤄놨던 소비가 더욱 활발해지며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25만 개의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큰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취업과 주거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회복의 온기가 서민 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 회복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재정을 투입해 1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AI와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 2만에서 3만 명, 백신 방역 인력으로 6만에서 7만 명 등이 고용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상실감과 불안감이 더욱 커진 청년층에 대해서는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청년 1인당 월 75만 원이 최대 1년간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형 청년 특례 재산 기준이 4억 원으로 상향되고 취업 경험 요건은 폐지됩니다. 청년층의 도심 거주 지원을 위해 대학가와 역세권 등의 전세 임대주택 5천 호가 하반기에 추가 공급됩니다. 또 청년 우대형 청년 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연장되고 가입 요건도 3,6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월세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무이자 대출 지원도 추진됩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소득 구간별 맞춤형 지원 방안은 다음 달 중으로 발표됩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조선업과 여행업, 관광 숙박업 등 15개 업종은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기간이 90일 연장됩니다. 정부는 코로나 영향으로 지난해 22만 명 줄었던 취업자 수가 올해는 25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다음 달 초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연 24%에서 20%로 하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4개 정부기관의 정책 166건을 담은 안내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금융회사 대출과 10만 원 이상 개인 사이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는 다음 달 7일부터 24%에서 20%로 내려갑니다. 또 개인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는 규제 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주택이라면 40%를 적용하는 등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우대 조건은 기존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이하로 대상이 많아지고 우대 혜택도 커집니다.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수출이 코로나 여파에도 2년 연속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수출액을 추정한 결과 한 해 전보다 6.3% 증가한 108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12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방탄소년단과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등 한류 대표 콘텐츠의 선전으로 수출액 100억 달러를 돌파한 2019년에 이어 비대면 부문의 성장으로 2해 연속 100억 달러를 넘는 성과를 낸 겁니다. 게임과 출판, 영화, 만화 등의 장르에서 대폭 수출이 증가했고 애니메이션과 광고, 음악 부문은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여파로 지난해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전체 매출액은 한 해 전에 비해 0.5% 감소한 126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프로야구 입장 관중이 다음 달부터 비수도권의 경우 최대 70%까지 확대됩니다. KBO 사무국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야구장 관람객 인원이 다음 달 1일 경기부터 확대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 지역인 비수도권 구장의 경우 70%까지 관중 입장이 확대되고 2단계 지역인 수도권은 50%까지 가능합니다. 유일한 동구장인 서울 고척 스카이돔은 1단계 60%, 2단계 4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규제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뒤 한 달 동안 2,000건 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 위반 통고 처분은
2,245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범칙금 부과 액수는 8,463만 원으로 위반 행위별로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경우가 1,7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보도 통행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가 없거나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10만 원을,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2만 원을 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킨 배달 음식점 3천여 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2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배달 음식 수요가 늘자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치킨 배달 음식점 등을 상대로 최근 2주간 점검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가 15개 업소로 가장 많고 위생관리 미흡, 조리장 내 폐기물 용기 미비치 등입니다. 배달 음식점이 사용하는 치킨 배달 용기와 포장물품 83건은 수거 검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델타 변이가 세계 각국으로 퍼지면서 코로나19 방역 태세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의 발원지로 알려진 인도에서는 보건당국이 코로나 사망자와 확진자 수를 대폭 축소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델타 변이가 퍼진 인도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당국이 집계한 39만여 명의 3배에 가까운 110만 명 이상이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대 의대 보건계량 분석연구소의 분석 결과입니다. 이 연구소 크리스토퍼 머리 소장은 인도에서는 검사가 불충분해 모든 감염병을 3%에서 5%밖에 찾아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 전파력이 매우 강한 델타 변이가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시설과 장비가 부족한 현지 병원들은 많은 환자를 그냥 돌려보냈고 이들은 코로나 검사도 받지 못한 채 집에서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문가의 분석과 함께 유가족들의 구체적인 증언을 실었습니다. 이 신문은 인도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델타 변이의 영향을 파악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도 당국은 지난주부터 성인 무료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등 코로나 대응 성과가 컸다고 평가했습니다. उस दिन आए थे उसके बाद से निरंतर एक गिरावट हम देख रहे हैं और ये जो गिरावट है ये लगभग 90% की हो गई है अगर हम पीक से गणना करें. 인도의 집계 축소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머리 소장은 밝혔습니다. 인도의 사망자 수가 3배보다 더 많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영국 미들섹스대 수학과 무라드 바나지 교수는 혈청학적 분석을 근거로 인도의 코로나 사망자가 공식 집계의 5배일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그는 인도 중앙정부가 코로나 사망자가 적은 줄을 칭찬하고 사망자가 많은 줄을 비난함에 따라 지방정부가 과소 집계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수도 모스크바의 하루 기준 사망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AFP 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의 지난 24시간 기준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치인 144명을 기록했습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538명, 사망자 수는 5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모스크바에서는 영국발 알파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60% 이상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가 확산 중입니다. 세르게이 소비아닌 모스크바 시장은 지난 18일 모스크바 확진자 가운데 89.3%가 소위 델타라고 불리는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집무실에서 여성 측근과 키스를 나누는 장면이 공개되며 사임한 맷 행콕 영국 보건장관의 후임에 사지드 자비드 전 재무장관이 임명됐습니다. 자비드 신임 장관은 코로나19 방역 수행이라는 본연의 직무와 함께
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도 속히 회복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됐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콕 장관의 일탈에 가장 분노한 이들은 코로나19 희생자 가족들입니다. 한 집에 살지 않으면 부모조차도 안아볼 수 없었던 시기에 업무 시간에 불륜행각을 벌이며 버젓이 코로나19 방역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We've done what we've been asked to do. So to find out that it doesn't apply, this rule of keeping your distance and not interacting with other households to people in charge it's so disappointing. And it's so worrying as well because all moral authority has gone.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야당인 노동당 대표는 보리스 존슨 총리가 행콕 장관을 직접 해임했어야 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Well, Matt Hancock was right to resign because he broke the rules. He had to go. But the Prime Minister should have sacked him. Yet again, Boris Johnson was too slow, too weak and didn't show the leadership that was needed. And 후임 보건장관은 코로나19 방역 업무 수행과 함께 이번 사태로 땅에 떨어진 정부의 신뢰도 속히 회복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We are still in a pandemic and I want to see that come to an end as soon as possible and that will be my most immediate priority to see that we can return to normal as soon and as quickly as possible.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에 육박하며 지난 2월 초 이후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비드 신임 장관의 리더십에 더욱 큰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늘고 있는 가운데 도쿄 시민 다수는 올림픽을 개최할 경우 무관중으로 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다음 달 4일 도쿄 도의회 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4%는 올림픽을 개최할 경우 무관중으로 열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관중수를 제한한 가운데 열어야 한다는 응답은 30%에 머물렀습니다. 올림픽 개막일까지 한 달도 채 안 남았지만 다시 연기하자는 의견이 27%, 취소하자는 답변이 33%로 나타나 대회 개최에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히 6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미확인 비행물체 UFO에 대한 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외계인의 존재에 대한 의문만 키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가정보국은 현지 시간 25일 2004년부터 올해까지 미 군용기에서 관측한 144건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미 언론에 공개된 영상이 포함됐습니다. We're going against the wind. The wind's 120 knots from the west. Oh my gosh, dude. Wow, look at it fly. 미 당국은 UFO라는 말 대신 미확인 항공 현상 UAP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144건의 UAP 가운데 수축하는 큰 풍선으로 밝혀진 한 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느 범주로 분류할지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미 당국은 UAP의 범주를 세태처럼 레이더 목표물을 방해하는 공중 간섭물과 대기 현상, 미국의 개발 프로그램, 외국 적대 세력의 시스템, 그리고 기타 등 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중 기타가 UFO와 관련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해당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UAP가 포착 가능한 추진력 없이 바람 속에서 정지 상태로 있거나 움직였고 갑자기 기동하고 상당한 속도로 이동하는 등 첨단 기술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UFO 음모론을 잠재우기 어려운 설명입니다. Ever since they had Roswell, they've known a lot more than they ever told the public. But they're trying to do it now so the public won't get mad at them for all the stuff they have done without telling the public. 이번 보고서는 미 정부가 그동안 분석한 UAP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개된 첫 보고서입니다. 보고서가 UFO 음모론과 불안을 진정시키기보다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일자 미 당국자는 지속적 연구를 위한 투자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반려견이 보호자의 다리나 인형을 붙들고 올라타는 행동을 마운팅이라고 하는데요. 보호자의 만류에도 마운팅을 하려는 반려견 때문에 당황스러운 일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반려견의 마운팅에는 성적인 것 외에도 놀아달라는 의미, 또 과도한 스트레스나 서열 확인 등의 이유가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반려견이 마운팅하는 이유부터 훈련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귀여운 제주꾼 행운이. 집에 사는 보호자의 조카 요셉이와 형제처럼 사이좋은 모습이지만 밖에만 나오면 행운이가 돌변한다? 요셉이를 향해 마운팅을 하는 행운이의 이상 행동, 과연 교정할 수 있을까요? 반려견의 마운팅 시그널에 대해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알아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경기도 부천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낯선 제작진의 방문에 보호자의 어린 조카가 놀란 눈치인데요. 행운이 조카 요셉입니다. 행운이는 그럼 어디 있어요? 행운이는 여기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로 귀여운 푸들 행운입니다. 옳지. 행운이의 장기자랑에 요셉이의 기분도 금세 좋아졌는데요. 그런데 요셉이가 또다시 울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낯가림이 심한 요셉이. 그 모습을 지켜보던 행운이 갑자기 제작진을 향해 짖으며 달려드는데요. 행운아, 왜 그래? 안 돼. 안 돼. 기다려. 그 애기 울린 사람을 쫓아가서 이렇게 네, 공격하듯이 할 때가 있어요. 자칭 요셉이 지킴이랍니다. 그날 오후, 행운이와 함께 산책 준비라는 보호자. 조카 요셉이도 함께 산책을 나왔는데요. 보호자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산책을 나오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집에서는 배변 활동을 계속 참아요. 하루 종일도 참거든요. 나오자마자 용변부터 해결한 행운이. 이제 요셉이도 본격적으로 걷기 연습을 할 시간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요셉이한테로 달려가는 행운이. 요셉이의 다리를 잡고 마운팅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물잖아. 그만해. 그만. 안 돼. 다른 사람들한테도 해요? 아니요. 다른 아이들한테도 안 하는데 그 요셉이한테만, 조카한테만.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심해진 거고, 못 걸었고 누워만 있을 때는 관심은 많이 보이는데 그렇게 막 붙들고 마운팅을 하거나 그렇진 않았거든요. 요셉이가 온몸으로 거부해보지만 행운이의 마운팅은 멈출 줄 모릅니다. 안 돼. 자, 요셉인 뒤에서 오세요. 결국 특단의 조치로 요셉이와 멀찌감치 떨어져서 산책을 하는 행운이. 요셉이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 차분해졌습니다. 요셉이보다 앞에 있으니까 좀 낫네요. 네. 앞에 있을 땐 안 해요. 그러다 이렇게 또 만나면 이렇게 딱 만나기만 하면 안 돼. 요셉이가 보이기만 하면 또다시 마운팅 행동을 시작하는 행운이. 보호자가 말려보지만 소용이 없답니다. 중성화를 한 게 아닐까요? 했어요. 요셉이가 다칠까 봐 걱정이고 행운이 또 허리가 안 좋을까 봐 그거 두 가지 걱정이에요. 자기가 어렸을 때 강아지들이 그 놀이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배운 거 아닐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유를. 뒤로 가려고. 행운이 때문에 급하게 산책을 마쳤는데요. 집으로 돌아온 행운이는 다시 얌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불편해 보이는 행운이. 대체 무슨 일일까요?
어디 아픈가? 아까 소리 질렀거든. 삐끗했나 보다. 그런가 봐. 뭐. 허리를 삐끗한 행운이가 걱정돼 보호자가 손수 마사지를 해주는데요. 마운팅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요. 얘가 원래 좀 척추가 약해가지고. 이 정도 쉬고 나면은 다시 좀 기분이 좋아지는데 활력이 돋는데 행운이가 계속 기운이 없어 보여서 좀 더 놀아줘야 될 것 같아요. 행운아, 우리 나가서 조금 더 놀까? 아까 산책이 부족했어요? 산책 가고 싶어, 행운이? 이제 허리 안 아파? 의기소침해 있는 행운이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애견 운동장을 찾은 보호자. 행운이도 신이 난 모양인데요. 쪼르르 달려가 인사를 하네요. 다시 누군가를 찾듯 두리번거리는 행운이. 다른 개들에게 슬며시 다가가 마운팅을 시도합니다. 행운아, 안 돼. 보호자의 만류에도 마운팅 본능이 멈추질 않는데요. 아니, 괜찮아. 행운아, 하지 마. 안 돼. 한 번 상대를 정하면 끝까지 집요하게 달려든답니다. 아, 괜찮아요. 제가 주인 아니니까. 주인 아니었어요? 제가 성깔이 워낙 세가지고 싫으면 제가 다 싫다 해서 그냥 별 생각 안 들어요. 스트레스를 풀어주러 온 건데 오히려 이제 저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행운이한테 뭐 화도 많이 내고 혼내고 하다 보면은 저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더 스트레스가 오히려 쌓이는 게 아닐까 하고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행운이의 멈추지 않는 마운팅 행동. 과연 개선될 수 있을까요? 행운이와 보호자를 구원해줄 그분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운이가 이용용 전문가를 반갑게 맞이해주는데요. 안녕. 안녕. 낯가림이 심한 요셉이와도 인사를 나눕니다. 행운이가 되게 만만하게 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기 막 장난도 심하게 치고. 요셉이를 엄청 많이 혼내요. 행운이가? 예. 아. 이렇게 막 얘 좀 이렇게 설레발 치고 좀 놀잖아요. 그러면 얘가 막 혼내요, 그냥. 집에서는 얌전하고 요셉이를 지켜줄 만큼 의젓하다는 행운이. 하지만 밖에만 나가면 180도 돌변해 요셉이에게 마운팅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왜 많이 생겼다고 생각이 듭니까? 좀 약간 과잉보호가 큰 것 같아요. 첫 강아지여서 저한테는 너무 소중하기도 하고 혼도 안 내고 싶고 다 웬만하면 다 해주고 싶어요. 그냥. 과잉보호했던 것이 행운이를 더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행운이의 문제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유모차에서 요셉이를 내려놓기 무섭게 마운팅을 시도하는 행운이. 호시탐탐 요셉이를 노리며 마운팅을 하는데요. 과연 전문가는 이런 행운이의 모습을 어떻게 봤을까요? 처음에는 어떤 우위성, 놀이, 이제는 보호자한테 관심받기 위한 행동으로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애기한테 마운팅을 심하게 한다는 것은 진짜 심각한 일이에요. 그냥 하나의 놀이로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운팅하는 행운이를 말리던 보호자의 행동에도 문제가 있다는데요. 울잖아. 그만해. 그만.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행동이 많은데 자꾸 뒤에서 말리는 역할만 하셔서 당기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쭉 가잖아요. 줄을 짧게 잡고 앞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 아이가 안 간다고요, 이렇게. 행운이가 걷는 방향으로 줄을 당겨 산책 시 통제를 해줘야 한답니다. 오른손으로는 짧게 이렇게 잡으시고 왼손으로 손등이 하늘을 보게끔. 왼손으로 앞으로 나가서 톡. 그렇죠. 네, 포상해 주시고. 네, 그렇죠. 훈련들은 집에서부터 교육을 시켜서 밖에 나와서까지 이어서 해주셔야 돼요. 이번에는 실내 교육법을 배워볼 차례. 책을 조금 꺼내주시면 제가 책을 쭉 깔아주고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을 이용한 훈련법인데요. 같이 깔아줄까요? 이렇게 주고 그냥 이렇게 놔줘도 돼요. 뭐. 책을 일렬로 펼쳐놓기만 하면 훈련 준비 완료. 거리두기 훈련을 하면서 격리도 시키고 사람이 서열을 조금 높일 수 있는 훈련 들어가 볼게요. 부르세요. 그렇죠. 강아지를 등지고 더 천천히 나오시고 자, 뒤로 나올게요. 네. 이때 책으로 만든 선 밖으로 반려견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핵심인데요. 그렇죠. 오, 좋아요. 간식 주시고. 기다려를 한 뒤 즉시 간식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이 훈련이 행운이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행운이한테 규칙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규칙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서열을 잡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한테 마운팅하고자 하는 행동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마운팅을 예방하기 위한 마사지 훈련법을 알려주는데요. 천천히 이렇게 만져주면서 천천히 내가 다리를 내밀입니다. 이렇게 내밀고 나서 사타구니를 만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옳지. 자존심이죠, 자존심. 그래서 되게 예민하게 굽니다. 그리고 보이지도 않고 서열을 낮추기 위한 부인 거예요. 서열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서 강아지들은 이렇게 마운팅하고자 하는 행동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보호자가 직접 행운이에게 마사지 훈련을 시도해 보는데요. 얼마나 해야 될까요? 보통 이거는 한번 처음에 할 때는 한 5분 정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충분히 아이가 받아들이고 하면 15분에서 20분 정도 해주시게 되면 아이도 마사지 되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열도 내려가고. 행운아, 조금 어색해도 금방 적응될 거니까 조금만 참자. 그리고 산책 시 행운이가 보이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죠. 바로 처음 보는 개에게 마운팅을 하는 행동이었는데요. 애견 카페에 가서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뭡니까? 목줄을 자유롭게 풀어줘요. 그렇죠. 네. 자리를 잡고 그리고 주문을 하고 네. 음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카페에 있는 아이들 소개 인사시켜주고 네.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주고 그 문제 행동에 대해서 못하게 줄로서 제재하고 나서 충분히 30분이 흘러간 다음에 아이 줄을 풀어주곤 합니다. 그렇다면 마운팅하는 반려견을 위한 솔루션 복습해 볼까요? 그러면 아이가 일단 멈추잖아. 그렇죠. 그렇죠. 오, 좋아요. 간식 주시고. 솔루션 이후 행운이와 꾸준히 훈련을 시도했다는 보호자. 다행히 행운이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답니다. 이제 더 이상 요셉이에게 마운팅을 하지 않는다네요. 벌써 행운이가 그 조카에게 마운팅을 하는 행동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나가도 좀 편하게 산책을 할 수 있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집 밖에만 나가면 마운팅 행동을 했던 행운이. 앞으로 훈련 열심히 해서 요셉이와 행복하길 바랄게. 대상포진은 통증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문제는 후유증뿐만 아니라 뇌졸중이나 치매 같은 합병증 위험도 높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더욱 초기 치료와 함께 발병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오늘 내본 보고서에서는 분당 차병원 전혜진 교수 모시고 대상포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칼로 베는 것 같다라는 통증을 호소하는 병이 바로 대상포진인데 맞습니다. 네. 저희도 오늘 이제 뵙기 전에 얘기를 나눠보니까 저희 둘도 한번 걸려본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주로 중장년층이 많이 걸리는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도 그런 건가요? 네, 사실은 이제 연령에 관계없이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50대부터 많이 발병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50대부터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대상포진 발병 추이를 살펴보시면 연간 70만 명 정도가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매년 50대 환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난해 환자만 발병하는 것을 보더라도 50대 환자가 약 24% 정도로 약 17만 명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60대가 한 22%, 그리고 40대가 16% 정도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연령에 따라서는 그렇고요. 특히 호르몬의 영향이 또 면역 반응에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폐경기 전후 여성에서는 또 그런 만큼 또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가 50대 여성에서 또 각별히 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감기나 폐렴 같은 경우에 또 계절의 영향을 받는 질환은 아니지만 대상포진이 여름 같은 때에 또 소폭 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이제 더워지는 시기에 대상포진에 대한 철저한 예방을 또 주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앞서 저희가 칼로 베는 것 같은 통증이 네. 느껴진다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이 실제로 대상포진의 대표적인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대상포진에 대한 첫 번째 증상은 피부 발진으로 이제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일반적인 발진하고는 다르게 우리 몸의 한쪽에서 이렇게 띠의 형태로 발진이 나타나면 일단은 대상포진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보통 발진이 물집처럼 이제 수포 형태의 발진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보통은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면 딱지로 변하게 되고요. 2주에서 길게는 한 4주 정도면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근데 보통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악명이 높은 이유가 바로 통증 때문입니다. 아,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분들이 뭐 칼로 베인 것 같다, 아니면 뭐 바늘로 찌르는 것 같다라고 하는 정도로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급성기의 대상포진의 급성 통증은 여성이 아이를 출산할 때 느끼는 산통, 아니면 수술하고 바로 느끼는 어떤 급성기 통증보다도 더 심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통증이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외에도 되게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몸살 감기처럼 발열이나 두통, 오한, 아니면 뭐 소화가 좀 안 된다거나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도 함께 동반되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예. 이게 심하면 그 산통보다도 심할 정도로 네, 네. 통증이 정말 엄청난 질환이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대상포진이 발병하는 원인은 뭔가요? 네, 일단은 대상포진이 발병하는 원인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우리가 어렸을 적에 수두를 일으키게 되면은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숨어서 잠복해져 있다가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이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서 대상포진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예. 네. 우리가 국내에 우리나라의 수두 예방 백신이 도입된 것은 1980년대 후반이었고요. 2005년이 돼서야 국가 필수 예방 접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수두 예방 접종을 받지 못한 분들, 예방 백신을 못한 경우에는 수두를 걸렸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잠복해져 있는 대상포진 이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 발병의 위험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한 발병 원인들, 위험 인자들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연령, 성별, 또 기저질환이나 가족력 등이 대상포진의 발병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고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또 연령 말고도 스트레스나 피로나 과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수두와 대상포진이 관계가 있었군요. 네, 자, 맞습니다. 앞서 대상포진 발병 위험 인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대상포진이 가족력에 의해서 만약에 생기는 거라면 이게 유전적인 병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대상포진은 유전 질환은 절대 아닙니다. 네. 하지만 가족력이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3대 직계 가족 질환 안에서 2명 이상이 같은 질환을 경험했거나 앓고 있다면 이거는 가족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력 질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유전적인 요인과 함께 가족 구성원이 비슷한 어떤 생활 환경이나 습관들,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함께 작용을 해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데요. 암이나 고혈압 같은 경우에도 가족력 질환에 포함이 되고요. 대상포진도 잘 알려져 있진 않았지만 사실은 이런 가족력의 영향을 받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례로 대상포진과 가족력에 대한 연구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부모나
형제 자매, 그러니까 1촌이나 2촌 안에 대상포진을 앓았던 분이 있다라고 하면 전혀 없는 사람에 비해서는 이런 분들은 대상포진의 발병 위험이 4.9배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전혀 이제 1, 2촌이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 안에 대상포진을 걸렸던 가족이 있다라면 최대 6.2배까지도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가족 안에 구성원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대상포진에 걸린 분이 있다라면 나는 아무래도 위험도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질환에서 어떤 가족력이라고 하면 보통 네. 유전적 요인만 생각하기 마련인데 네. 비슷한 생활 환경이나 어떤 습관, 이런 환경적 요인도 네. 가족력으로 볼 수 있다. 네, 또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는 대상포진,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네. 대상포진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는 일단은 손상된 신경의 손상을 줄이고 빠르게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항바이러스제를 빠르게 처방을 받는 것이고요. 대부분 환자들이 통증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환자에 맞는 진통제를 처방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부 발진이 굉장히 발생을 하고 나서 항바이러스제를 3에서 5일 이내 빠르게 투여가 되어야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신경 손상의 정도가 빠르게 치유도 되지만 이후에 대상포진 이후에 통증이 오래 가는 것, 우리가 대상포진 후 통증 신경통이라고 하는데 예. 이것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증 같은 경우는 환자마다 굉장히 다양하고 정도도 굉장히 심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환자에 맞게 처방을 하는데 심각한 경우에는 마약성 진통제나 항우울제까지 처방을 받는 경우도 있겠고 네. 이걸로도 조절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신경블럭이라고 해서 신경 차단수를 받게도 되는데요. 예. 마취제나 스테로이드를 섞어서 문제가 되는 신경절에다가 주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통증을 조절을 하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예방하는 치료까지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 통증이 워낙 심했다 보니 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뭐 항우울제나 마약성 진통제를 얘기하셨을 때 좀 네.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이 대상포진은 통증 자체로도 일상생활을 좀 힘들게 하지만 합병증도 무섭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네. 합병증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일단은 어느 신경을 침범했느냐에 따라서 합병증은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거는 발진이 없어졌는데도 통증이 오래가는 것,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러한 신경통은 발진이 사라지고도 30일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도 통증이 지속되는 걸 말합니다. 네. 그래서 통증이 지속되면 환자들의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지게 되는데 뭐 입맛도 없고 식욕부진, 만성피로 이런 신체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울증 또 뭐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환자들이 굉장히 뭐 이런 정신적 문제들 때문에 입원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얼굴로 오게 되는 것 이런 거는 뭐 적게는 10%, 많게는 4분의 1, 25% 정도까지도 환자들이 안부 대상포진이라고 해서 한쪽 얼굴에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눈까지 침범을 하기 때문에 결막염, 각막염, 안검 하수나 녹내장까지도 올 수가 있게 되고요. 예. 무서운 게 이런 머리 쪽 신경을 침범하기 때문에 치매 위험도가 2.9배까지 올라간다고 하고요. 이런 혈관 질환까지 위험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뇌졸중의 위험도가 1.9배, 또 뭐 심근경색의 위험도가 1.6배까지 올라간다라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그냥 사실 피부에 뭐가 생기니까 그냥 피부병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네. 합병증까지도 무서운 아주 심각한 질환이라는 네, 점을 네.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상포진이 수두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다면 이 어린아이들이 수두 예방접종을 받는 것처럼 이 네, 네. 어른들도 대상포진을 그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행히 대상포진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있습니다. 네. 현재 국내에서는 이제 1회만으로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상포진 예방 백신은 만 50세 이상에서 1회만 접종을 하면은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예. 50대에서 접종을 할 경우에는 약 70% 그리고 60세 이상에서 했을 경우에는 64% 정도에서 대상포진을 예방을 할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상포진 후 신경통 같은 경우에는 67% 정도까지도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고요.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질환으로 인한 어떤 질병 부담도는 61% 정도까지 줄여준다고 하고요. 네. 우리가 한 번 걸리면 이제 다시 오지 않아라는 오해를 하시는데 네. 사실은 면역이 떨어지면 다시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발 예방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꼭 접종을 권고를 하는데요. 네. 오자마자 바로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포진을 치료를 완료한 이후에
최소 6개월, 그래서 한 12개월 이후에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대상포진 백신과 코로나 백신을 같이 접종을 할 수 있는지 아무래도 좀 접종 간격을 둬야겠죠. 네,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제 7월부터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일상에서 복귀하면서 사실은 다행이기도 하면서 의사로서는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사실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이나 다른 성인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 예방접종 때문에 지금은 필요한 예방접종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럼 두 가지 예방접종을 같이 해드릴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가 예방접종 지침에서는 두 가지 예방접종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두 가지 예방접종을 같이 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이고요. 꼭 기억하실 거는 동시 접종은 되지 않지만 이제 간격을 두고는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 간격은 14일, 2주인데요. 무엇을 먼저 하는지는 중요하지는 않고요. 무엇이 먼저든 14일을 떼서 한다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 접종은 안전하게 다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성인 감염병 중에 또 중요한 것이 독감이나 그리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꼭 잊어서는 안 되는데 대상포진과 폐렴구균 그리고 대상포진과 독감 같은 경우에는 동시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서 환자분의 건강 상태랑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안정성 있게 효과가 있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함께 접종이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조금만 신경 쓰면은 이 접종을 맞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여름철에 발병 빈도수가 조금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니까요.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으로 철저하게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분당 차병원 전혜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자를 지원하는 리더 연구 지원 대상 14명과 우수 연구 집단을 지원하는 선도 연구센터 17개를 새롭게 선정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66명의 연구자와 59개의 연구그룹을 대상으로 해외평가와 토론평가 등을 거쳐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더 연구 지원 대상에 선정된 연구자는 연간 8억 원 내외씩 9년 동안 선도 연구센터는 연간 최대 20억 원을 7년간 지원받습니다.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자다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 수면 무호흡증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연구팀은 성인 1,000만여 명의 건강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면 무호흡증 발생 위험이 1.96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대사증후군 환자는 비만으로 인해 기도가 좁아져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열을 가하면 전기가 발생하고 전기를 주입하면 열이 발생하거나 냉각되는 열전 소재의 성능을 높일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기존 열전 소재에 금 나노 입자를 얇게 코팅하는 간단한 공정을 통해 공기 중에 3주 이상 노출돼도 성능이 유지되는 열전 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열전 소재는 공기 중의 산소와 수분과 접촉하면서 일주일만 지나도 성능이 80% 이상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새 열전 소재가 가볍고 유연해 웨어러블 기기나 스마트 센서 등에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쇠빙 연구선 아라온호보다 쇠빙 능력이 개선된 차세대 쇠빙 연구선에 대한 건조 사업이 추진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차세대 쇠빙 연구선 건조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2,774억 원이 투입되는 차세대 쇠빙 연구선 건조 사업은 내년부터 설계에 착수해 오는 2027년을 본격 운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가령 어느 날인가 우리가 GPS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만약 우리 일상에서 GPS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면 수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생길 텐데요. YTN 사이언스 휴먼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에서는 더 정확한 위치 정보를 확보해 한반도 토정밀 위성항법 시대를 선도하는 자율항법 시스템 공학자 원종훈 교수를 만나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